이 더러운 걸 먹이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날 저녁 재활용 더미 앞에서 들린 그 여자의 외침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82세 할머니가 비에 젖은 도시락 용기를 뒤지며 아이들 입에 뭔가를 넣어주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여자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는 걸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15년째 도시락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전에는 공사장과 사무실에 납품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배달을 하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가져다 드린 도시락을 드시고 오늘도 맛있네 하실 때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시간은 저녁 6시 반쯤 되었을 겁니다.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쓰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 재활용 수거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거든요. 2명인 것 같았어요. 키로 봐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할머니가 재활용 더미 사이에서 뭔가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으신 분이었어요. 흰머리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계셨는데 그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그분 손에는 제가 아침에 납품했던 도시락 용기들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쓰는 용기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용기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더니 안에 남은 음식 중에서 깨끗해 보이는 부분만 골라내고 계셨어요. 밥알 몇 개, 반찬 조각들. 그걸 작은 비닐봉지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 옆에 2아이가 서 있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둘 다 비를 맞으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의 옷도 낡았고 신발도 너덜너덜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더 어려 보였는데 7살쯤 되었을까요? 여자아이는 9살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모은 음식을 남자아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준이 많이 배고팠지? 이것도 먹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우산도 없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죠. 여자는 할머니에게 달려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확 잡아챘어요. 이 더러운 걸 먹이세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을 애들한테 먹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세요? 하지만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어제 라면 한 박스 사다 놨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는데요.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끼어들어야 할지, 그냥 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두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할머니 치마를 꼭 잡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었죠. 두 아이 모두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엄마,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요. 닥쳐. 내가 할머니한테 배고프다고 했잖아. 여자가 여자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아이들의 엄마라는 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아이들한테는 화내지 마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저기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젊은 여자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누구세요? 뭐 볼 거라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필요 없어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남이 끼어들어요? 여자는 아이들의 손을 확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집 가서 밥 먹어. 그때 할머니가 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체념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여자는 아이들을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셨죠. 구부정한 등, 젖은 카디건,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활용 더미에는 제가 아침에 납품했던 도시락 용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먹을 만한 음식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죠.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그 도시락 용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골목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82세 할머니가 왜 빗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손주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했는지, 그 엄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문정수, 올해 67입니다. 이 동네에서 12년째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순의 도시락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일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어제 그 골목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간은 어느새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20개 포장해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 그 할머니셨거든요. 82세 최복녀 할머니, 빗속에서 재활용 더미를 뒤지시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어두웠고 저도 우산을 쓰고 멀리 서 있었으니까요. 도시락이요? 20개요? 제가 되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 제일 비싼 걸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어디 행사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요.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저는 직원 은희에게 눈짓을 했고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비싼 도시락은 10,000원짜리였어요. 20개면 20만 원이었죠. 포장을 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를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카디건을 입고 계셨어요. 신발도 뒤축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2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셨어요. 낡은 천지갑이었는데 그 안에서 새 지폐들이 나왔습니다. 10,000원권 20장 모두 깨끗한 새 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비닐봉지 4개를 들고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등이 굽으셔서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보였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걸어가셨죠. 은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자주 온다고? 네, 사흘 전부터요. 어제도 오셨어요. 저는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은희의 말이 맞았어요. 사흘 전 최복녀라는 이름으로 햄버거 20개 구매, 이틀 전에는 치킨 3마리와 우유 3상자, 어제는 김밥 30줄을 사가셨더군요. 햄버거 20개에 18만 원, 치킨이랑 우유가 25만 원, 김밥이 30만 원.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리자 은희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93만 원이네요. 근데 이상한 게요. 뭐가? 저 할머니 옷차림은 정말 남루하잖아요. 그런데 계산은 항상 새 지폐로 하세요. 그것도 딱딱 맞춰서요. 은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보통 노인분들은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섞여 나오기 마련인데 저 할머니는 늘 깨끗한 10,000원권 새 돈으로만 계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저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어디다 쓰시는 걸까요? 복지관에 기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은 왜? 제가 어제 여쭤봤거든요. 혹시 복지관에서 행사라도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재활용 더미를 뒤지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던 모습이요. 은희야, 저 할머니 뒤 좀 밟아봐. 예. 사장님, 그게 무슨. 아니야, 내가 갈게. 가게 좀 봐줘.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가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예상과 달리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으셨죠.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도시락을 하나 꺼내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5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어제 본 그 2아이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열어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거 있어.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맛있게 먹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배가 고팠는지 뚜껑을 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가셨는지, 왜 비싼 것만 골라 사셨는지요. 아이들은 열심히 도시락을 먹었고, 다 먹고 나서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빈 도시락 용기를 주워 담으시더니 다시 무거운 봉지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어요. 누구세요? 저 아까 도시락 가게 주인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기, 어제 저녁에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이 그때 네,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꼴 보여드렸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궁금해서요. 매일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시는데 혹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돌보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돌보는 아이들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동네에 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몇 있어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이요. 제가 조금씩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음식을 사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새 지폐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왜 어제는 재활용 더미를 뒤지셨는지, 그 젊은 여자와는 무슨 관계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또 여기 계셨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할머니에게 달려오더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제 돈이라고? 제가 무심코 되물었어요. 여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제 그 사람? 할머니가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이분은 도시락 가게 사장님이시다. 오해하지 마. 하지만 선영이라는 여자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더 이상 이러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는 제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시고는 여자를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돈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쓰시는 그 새 지폐들이 사실은 저 여자의 돈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남의 돈을 몰래 써가며 아이들을 먹이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제는 재활용 더미까지 뒤지셨던 걸까요? 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요.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새 지폐의 출처와 할머니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할머니의 새 지폐, 그 여자가 말한 제 돈, 그리고 재활용 더미를 뒤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할머니가 가게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치킨 5마리를 주문하셨죠. 포장해 드릴게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한쪽에 앉아 기다리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천지갑을 가만히 쓰다듬고 계셨어요.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다 됐습니다. 5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새 지폐로 계산하셨어요. 10,000원권 5장,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무거운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한데 1시간만 가게 좀 봐줘.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저는 가게를 나와 할머니를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 더 가까이 붙었어요. 할머니는 큰 길로 나가 버스 정류장에 서셨습니다. 저도 같은 정류장에서 기둥 뒤에 숨어 기다렸죠. 7번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셨고 저도 뒤따라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앞쪽 노약자석에 앉아 계셨죠. 무거운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황급히 일어나 뒤따라 내렸죠. 낯선 동네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하셨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또 다른 버스 정류장에 서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을버스였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버스는 좁은 골목길을 구불구불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갔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녹슨 간판들, 갈라진 아스팔트. 할머니가 다시 일어나셨어요. 저도 얼른 따라 내렸습니다. 이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골목을 하나 꺾고 또 하나 꺾었습니다. 3번째 골목을 돌아서자 할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그곳에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어요. 1층에는 철판으로 막힌 상가가 있었고 창문들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건물 옆 계단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계단은 시멘트가 부서져 있었고 녹슨 철제 난간이 삐걱거렸어요. 공기는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도 끝 방문 앞에 서셨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셨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6평도 안 돼 보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에는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방 안에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공원에서 봤던 두 아이가 보였고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가장 작은 아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기다렸지?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주시며 봉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치킨이야. 치킨이요? 진짜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어제 봤던 그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진짜야. 다들 이리 와서 씻고 먹자. 할머니는 봉지에서 치킨 상자를 꺼내셨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작은 식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이불 3채가 개켜져 있었어요. 낡은 이불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공간에 전기레인지 하나와 싱크대가 있었어요. 그 위에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플라스틱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준아, 언니 민준아, 손 씻고 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아이들은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준이가 말했어요. 응,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숙제를 제일 잘했다고요. 그래, 우리 준이 정말 대견하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가장 작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이 많이 먹어야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치킨을 다 먹고 나자 할머니는 봉지에서 우유를 꺼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시고 머리를 빗겨주셨어요. 이제 숙제 시간이야.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책 꺼내. 네. 아이들은 책가방에서 교과서와 공책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시고 아이들 숙제를 하나하나 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82세 할머니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할머니의 손주들일까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어제 그 젊은 여자 선영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시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밟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저를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세 아이와 할머니에게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고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안심시키셨죠. 얘들아, 이분은 할머니 아는 분이야. 좋은 분이시니까 걱정 마. 저는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도시락 가게 아저씨야. 할머니가 사가시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지. 아, 그럼 치킨도 아저씨가 만드신 거예요? 8살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그렇지. 맛있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머니는 낡은 주전자로 보리차를 따라주셨어요. 저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아이들은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숙제 먼저 하렴. 할머니가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할게. 네, 할머니. 아이들은 작은 책상 쪽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제 손주들입니다. 준이가 10살, 지은이가 8살, 민준이가 5살이에요. 손주들을. 네, 제 아들의 아이들이죠. 아들 이름은 성훈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었어요라는 과거형을 쓰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2년 전 일입니다. 성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기계에 끼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29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장례를 치르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저한테 맡기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었죠. 어디 가냐고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 싫은 것처럼요. 나는 내 인생 살 거다.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키워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못 키운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한테요. 제발 아이들만은 데리고 가달라고.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인네가 뭘 키워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자기를 찾아오거나 아이들 데려가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신고요? 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요.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고 학대한다고 신고하면 아이들을 바로 뺏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는 정말 나가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 되고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요? 아이들 잘 있냐는 문자요. 그리고 돈을 조금씩 보내줘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세 지폐들이 며느리가 보낸 돈이었구나. 얼마나 보내주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요. 딱 50만 원권 새 돈으로 보내줘요. 그걸로 새 아이를 키우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합치면 80만 원이죠. 방세가 20만 원이고요. 그럼 60만 원으로. 네, 60만 원으로 아이들 밥 먹이고 학용품 사고 옷 사고 병원비 내고 해야 해요. 불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60만 원으로 키운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재활용품 모으는 거요. 종이 모으고 캔 모으고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활용 더미를 뒤지신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버려진 도시락 중에 깨끗한 부분만 모아서 아이들한테 먹이기도 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며느리한테 들켰어요. 며느리가 가끔 아이들 보러 온다고 연락 없이 오거든요. 그 여자가 며느리였군요. 네, 선영이라고 해요. 며느리 이름이요. 그때 어린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일어나서 물을 따라주셨어요. 민준이는 물을 마시고 다시 형 누나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세 아이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빨려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돌보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을 보내주면서도 아이들은 안 데려가고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마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나 봐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선영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로 만난 남자가 있대요. 그 남자는 선영이가 애 셋 달린 거 모른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영이가 저한테 그래요. 절대 자기를 찾지 말라고요. 아이들 얘기도 남한테 하지 말라고요. 만약 그랬다가 들키면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죠.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지켜야죠. 시설로 보내지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보낸 돈을 조금씩 빼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는 거예요. 며느리 몰래요. 그래서 새 지폐로 음식을 사시는군요. 네,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사시는지, 왜 새 지폐로 계산하시는지, 왜 때로는 재활용 더미까지 뒤지시는지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공원에서 음식 나눠주시던 다른 아이들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들도 저희 손주들처럼 어려운 처지예요. 부모가 안 계시거나 계셔도 제대로 못 돌봐주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 선영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에 대해서요. 며느리 선영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그걸 알게 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뒤 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계단 입구까지 배웅하러 나오셨죠.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요.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라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먼저 내려갈게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한층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선영아, 어떻게 온 거니? 어떻게 오긴요. 제가 왜 오는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놀랄까봐.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단에 앉았어요. 이 대화를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선영의 목소리는 아이들한테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준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얘기해. 엄마가 할머니랑 급한 얘기가 있어. 너희는 밖에 나가서 놀다 와. 네. 아이들이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모퉁이에 숨었어요.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 가져오셨죠? 가져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그럼 주세요. 선영아, 이번 달은 조금만 더 줄 수 없겠니? 민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비가. 어머니, 우리 계약 잊으셨어요? 제가 매달 50만 원 드리면 어머니는 제가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요? 하지만 선영아, 아이들 셋을 50만 원으로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방세만 해도 20만 원이고, 그건 어머니 문제죠.
제가 돈 드리는 건 아이들 양육비 명목이에요.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쓸 거니까 최대한 아껴 쓰시고 남은 돈은 저한테 돌려주셔야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영아.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명의로 된 집 있잖아요. 청주에 있는 그 작은 집이요. 할머니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그건 왜?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뭐라고?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거 될 거잖아요. 선영아, 그건 안 된다. 그게 우리 집안 유일한 재산이란다. 그래서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곧 재혼해요. 재혼?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결혼 전에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이 셋 있는 거 알아?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선영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뭘 어떻게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제가 왜 평생 미망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건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쩌고. 아이들은 어머니가 잘 키우시면 되잖아요. 제가 매달 돈도 드리고 있고요. 그 돈으로는 부족하단다. 그럼 어머니 연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운다고 하면 제 재혼 상대가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애 없는 여자를 원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니? 나중에요? 나중에 생각하죠. 일단 결혼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선영아, 집은 안 된다. 그건 훗날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야. 아이들한테요? 웃기시네.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뭐라고? 어머니, 지금 82이시잖아요. 솔직히 몇 년이나 더 사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할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진명에 안 바꿔주시면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네,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고요. 82 노인이 애 셋을 어떻게 키워요? 그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선영아, 증거요? 많아요. 어머니가 재활용품 뒤지는 거 사진 찍어놨어요. 아이들한테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 먹이는 거요. 그건, 그리고 제가 아이들 버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매달 양육비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제 돈 받아가면서 애들 제대로 안 키우는 거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그럼 법적으로 싸워볼까요? 어머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진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선영아, 제발. 그리고 이번 달 남은 돈 20만 원 여기 놓고 가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뭔가 탁자에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하세요. 선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 아래로 숨었어요. 선영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완전히 내려간 후 저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들었습니다. 전부 다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꼴을 보이다니.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선영이 말이 맞아요. 제가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 애가 신고하면 아이들을 빼앗길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려고요? 아니면 어쩌겠어요? 집을 줘야죠.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에게 선영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저장해 달라고 했고, 선영이 매달 돈을 가져가는 장면을 녹음할 수 있도록 작은 녹음기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선영 씨가 숨기라고 했던 서류 같은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긴 한데요. 무슨 서류인데요? 아들이 사고 나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 서류요. 큰 보험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저는 할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주시기로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선영이가 왔어요. 변호사랑 함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폐건물로 뛰어갔어요. 계단을 숨차게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봉려 씨, 일주일 드렸죠? 결정하셨습니까?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선영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걸로 봐서 변호사인 것 같았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다오. 생각은 무슨요? 어머니가 진명에 이전 안 하시겠다니까 저도 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선영이 옆에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최봉려 씨, 저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박선영 씨를 대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최봉려 씨는 현재 미성년자 3명을 불법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이라니요? 제 손주들인데요. 법적 보호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육하고 계시죠. 게다가 82 고령의 나이로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세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최복녀 할머니의 지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입니다. 부혜자는 나가주시죠. 부혜자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뭘 하는지요. 선영이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준아, 지은아, 민준아, 엄마랑 가자. 싫어요. 준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할머니랑 살 거예요. 할머니 데려가지 마요.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집이 우리 집이에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변호사님 보시죠?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들을 세뇌시켰어요. 세뇌라니요. 제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세뇌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방 구석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선영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뭐예요? 이거 내가 숨기라고 했던 그 보험 서류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성훈이가 사고 나기 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이지. 5억 원짜리.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억 원요?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셨어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세 아이들이에요. 준이, 지은이, 민준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제게요. 어머니. 선영이 소리쳤어요. 그 서류 어디서 꺼냈어요? 내가 숨기라고 한 곳에서 꺼냈지.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장님, 이 서류 복사해 두셨죠? 네, 할머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놨습니다. 선영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변호사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 안 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왜 나한테 집을 달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보험금을 아이들이 받으면 내가 손 뗄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려고 한 것도 결국은 이 보험금 때문이었지.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선영아, 이 보험 서류는 시작일 뿐이란다. 선영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인데? 할머니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선영이 사진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저도 슬쩍 봤습니다. 선영이 어떤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한 지 석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의뢰인, 이게 뭡니까? 저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여기 날짜 보거라. 내 남편 장례 치른 지 2달 만에 찍힌 사진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는 3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난 일주일 전에 한 말이다. 들어보겠니? 할머니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몇 년이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진명이 안 바꿔주시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제가 애들 버린 거 아니에요. 증거 없어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뢰인,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란다. 내가 매달 가져간 돈 내역도 다 기록해뒀어. 뭐? 내가 50만 원 주고 30만 원 가져간 것 전부 다 사진 찍어뒀다. 날짜별로 말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할머니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셨는지를요.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친권 박탈 청구서란다. 사장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지. 선영이 비틀거렸습니다. 친권 박탈이요? 그래, 내가 아이들을 유기했다는 증거, 협박한 녹음, 불륜 사진, 그리고 양육비를 다시 가져간 증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더니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의뢰인, 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방을 나갔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살아야죠. 너도 살아야 한다고? 그럼 아이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널 이해하려고 했어.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게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선영아, 너는 선을 넘었다. 어머니, 아이들을 버리고 협박하고 돈까지 뺏어가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란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 손주들, 이제는 내가 제대로 지킬 준비가 돼 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2세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셨던 거죠. 사장님,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네, 할머니. 변호사님께 전화해 주세요. 이제 진행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해라. 아이들 친권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든지. 그건 3일 줄게. 3일 안에 답 안 하면 난 고소장을 접수할 거다.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안 떨어지는 거죠?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안 떨어진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제 가게에서 만든 도시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당에서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3일 후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친권 포기 서류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시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도 선영이도 제 며느리인데. 할머니는 끝까지 미안해 하셨어요.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네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겠다고요. 할머니, 제 가게 뒷방 아세요? 네, 창고로 쓰시던 곳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할머니랑 아이들이 사셨으면 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폐건물은 너무 열악해요. 제 가게 뒷방은 넓지는 않지만 네 분이 사시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없어요. 대신 할머니가 가게 일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혼자 가게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오시면 저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일주일 후, 저는 가게 뒷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바닥도 깨끗하게 닦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단골 손님이었던 김 사장님이 페인트를 들고 오셨어요. 저는 이불 좀 가져왔어요. 옆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깨끗한 이불 세트를 들고 오셨죠. 아이들 책상이랑 의자도 필요하잖아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중고 책상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야죠. 동네 분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도와주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틀 만에 뒷방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작지만 포근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할머니와 아이들을 모셔왔습니다. 아이들은 새 집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깨끗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우리 방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이들도 학교 가기 편할 거예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침마다 가게에 나와 도시락 포장을 도와주셨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가게에서 숙제를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봉녀 씨, 조사 결과 할머니께서 아이들과 법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의 의견도 물었고, 현재 거주 환경도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저를 껴안으셨어요. 사장님, 됐대요. 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대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아이들도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요? 네,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럼 보험금은요? 그건 아이들이 성인 되면 주려고요. 대학 갈 때 학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나갈 때 미천으로 쓰면 되겠죠. 할머니는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준이가? 네,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저는 선생님 될래요. 가난한 아이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민준이도 외쳤습니다. 저는 경찰관,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와 아이들은 제 가게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준이는 반에서 1등을 했고 지은이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한글을 다 배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일을 도우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합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상 67세 도시락 가게 주인 문정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